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다산 정약용이 지은 한 권의 책, 여유당 전서. 이 책에는 서른 중반 그가 곡산부사 재임 시 흑농책을 기술한 응지농정소라는 상소 하나가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에는 다른 산업만 못한 세 가지가 있었으니 높기로는 선비만 못하고 이익으로는 장사만 못하며 편안하기로는 공업만 못하다. 전 국토가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1799년 당시 정약용은 농업을 일으키기 위해선 낮은 지위와 돈을 못 벌면서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농업 부양책을 고민하던 정주에게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편농, 편하게 짓는 농사. 후농, 소득이 높은 농사. 마지막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으로 존경받는 농가를 뜻하는 삼농이다. 이름하여 삼농정책이다. 그 후 220여 년이 지난 지금 건물은 하늘을 찌르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던 과거길도 이제 단 몇 시간이면 충분한 시대가 됐다. 그리고 그동안 인고의 세월로 농가의 혁신을 이어온 대한민국 농업. 과연 다산이 바라고 정조가 꿈꾸던 삼농을 위한 혁신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농사는 고되다.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봐도 농부의 삶은 늘 고단하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하루 24시간 남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 또 부지런히 움직인다. 별일을 다 제쳐놓고 늘 농산일이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는 농부의 삶. 이런 농부의 삶이 천직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중국 제천시 봉양읍. 13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해극 씨는 농산일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다고 말하는 조금 유별난 농부다. 그는 1973년 시작한 10,000평방미터 규모의 유기농 쌈채소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40년이 넘었다. 솥뚜껑 같지만 일함에 있어 빈틈이 없는 그의 손이 농부로 살아온 40년 세월을 대신 전해준다. 농부 이해극 씨의 다른 이름은 바로 농부 발명가다. 조금은 요상스레 생겼지만 나름 꽤 실용성 있는 이 자전거 식혈기는 1973년 그가 만든 발명품 중 하나다. 헌 자전거로 뚝딱 만든 식혈기를 밭에서 굴리면 바퀴에 달린 쇠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씨 뿌릴 구멍을 만들어 나간다. 덕분에 작업 시간은 3-4배 이상 줄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니 작물의 품질은 저절로 좋아졌다. 그가 세상의 농부를 이롭게 만든 최고의 히트 상품은 바로 비닐하우스 자동 개폐기다. 하우스가 소득은 되지만 그 열고 닫는 개폐 작업이 악성 노동인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떨어져서 낙상 사고로 인한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서 자동 개폐기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가 발명한 자동 개폐기는 지구촌 농부들의 악성 노동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개와 이슬비, 소낙비까지 구분해 감지하는 기능은 물론 농가마다 기후와 지역 환경, 재배 작물에 따라 개폐 장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그의 자동 개폐기가 도입된 뒤로 국내의 비닐하우스 재배 면적이 몇 배로 늘어났다. 이해극표 자동 개폐기는 국내 시장을 석권했을 뿐 아니라 8개국으로 한 해 10만 대 이상 수출되고 있다. 그가 개발한 또 하나의 야심작은 자동 개폐기에 들어가는 24에서 27V의 약전압 원동기다. 많은 농민들이 1년에 150명
나가서 200명 이상 감전사고로 죽는데요. 물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는 그 농민은 감전에 노출되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0볼트 이하의 저전압 원동기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을 게으른 농사꾼이라고 말하는 그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했던 고민이 개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자동 개폐기의 생산과 경영은 두 동생이 맡고 있고 그는 여전히 흙이 좋아 농사꾼으로 살고 있다. 이곳 제천 외에도 강원도 평창과 정선에서 유기농사를 짓고 있는 이해극 씨는 농사를 짓는 족족 성공했다. 그의 농장에는 해마다 수많은 농사꾼들이 이해극 농사법을 배우러 찾아온다. 최근에는 농업계 최고 권위의 대산농촌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농사를 좋아하고 농사를 즐기는 천생 농부. 복이 많아 농민으로 태어나서 행복하다는 이해극 씨. 그가 꿈꾸는 삼농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예, 정주께서 말씀하신 그 농사가 편하고 소득이 되고 또 지위가 향상돼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일지 모르나 인류가 존재하는 한 생명산업은 영원히 지속돼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쪼록 농작업 환경이 개선이 돼서 정말 편하고 또 먹거리 생산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조금씩 멀어진 사이 많은 이들의 노력 속에 대한민국 농업은 혁신을 이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업 기술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에 문을 연 농업기술역사관.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발전해온 과정과 다양한 농업 관련 연구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역사관 입구로 들어서자 은은한 빛이 감도는 커다란 쌀 모형과 그 옆으로 기분 좋게 웃고 있는 허수아비가 반갑게 맞아준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농업 기술과 문화 연대기를 다루고 있는 제1구역에는 기원전 70만 년 구석기 시대부터 농경 문화가 자리 잡아온 과정을 볼 수 있다. 또한 농업에 쓰였던 시대별 다양한 농기구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제2구역에서는 적극적인 농업 정책을 펼쳤던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를 만날 수 있다. 어느 임금보다 농업 생산성 안정과 증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정조. 매년 정월에 건농교와 건농유눔을 반포하고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농사지을 것을 권하였으며 특히 지방관들에게는 농사와 관련된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정조대왕께서는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전국에서 우수한 농업 기술을 모아서 그 기술을 책으로 만들어서 농서대전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해서 수량이 높은 또는 안정적인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보급한 그런 분이었었고 특히나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까지 우리가 현대 농업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기술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조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릿고개는 피해갈 수 없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로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보릿고개에 대한 기록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보릿고개란 하곡인 보리가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가을에 거둔 식량이 모두 떨어져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4, 5월의 춘궁기를 이르는 말. 이때에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 등으로 끼니를 잇고 걸식이나 비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많은 유랑민이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 또한 속출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보릿고개에 촉은 목피로 연명하여 부항증에 걸린 농민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보릿고개에서 벗어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다. 저희가 이 보릿고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이 1962년도에 생겼습니다마는 1970년도에 통일벼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부족했던 식량을 해결함으로써 저희가 보릿고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 통일벼를 재배해서 전국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우리 쌀에 작업을 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이 사실은 통일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발전은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다. 1960년대 농촌진흥청의 시작과 함께 농업혁명의 태동기를 맞이했고, 녹색 식량 확보로 부족했던 쌀을 충당했던 1970년대 녹색혁명기. 한겨울에도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하우스 작물 시대를 연 1980년대 백색혁명기. 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였던 1990년대 품질혁명기.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기술혁명을 이룬 2000년대 지식혁명기를 거쳐 농업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2010년 가치혁명기로 이어져 왔다. 이렇듯 농업이 첨단 과학기술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보릿고개는 옛말이 돼버렸다. 자연이 주는 태양과 바람과 비와 함께 농업에 접목된 다양한 과학기술은 사계절 넘쳐나는 먹거리를 제공했고, 더불어 농업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농업은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곡물 자급률 하락, 농가 소득 정체,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까지 삼농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지금, 삼농의 꿈, 그 해답을 IT에서 찾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의 한 화훼농장. 비닐하우스로 된 농장 안으로 들어서자 계절 꽃에서부터 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반겨준다. 이곳 농장의 주인장인 윤춘섭 씨는 올해로 21년째 꽃농사를 짓고 있는 베테랑 농사꾼이다. 한때 사업가였던 그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작은 바로 사업의 실패였다. 평소 꽃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업 실패 후 성남의 한 꽃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됐고, 이후 6년간 어깨너머로 하나에서 10가지 꽃 키우는 방법을 배웠다. 그렇게 꽃과 시작된 인연은 농사로 이어졌지만 맨손으로 시작한 농산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처음에는 기반이 없는 가운데서 혼자 밤에는 물을 주고 낮에는 외형적인 일, 그러니까 흙 퍼나르기부터 모종 심기, 씨 뿌리기 뭐 등등 해가지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주변 분을 돌볼 시간도 없었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약 6,000제곱미터 규모의 농장에 제대로 물 한 번 주려면 최소 8, 9시간. 여느 농부들이 그렇듯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여유를 부릴 틈도 없었다. 특히 영업을 위해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면 여간 마음이 불편하기 일쑤. 고심 끝에 그는 형편이 닿는 대로 조금씩 자동화 시설을 농장에 들여놓기 시작했다. 혼자 그 관리를 하는 가운데서 사람을 쓰려다 보니까 실제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그 어떤 그 시스템, 기계적인 어떤 거에 의존해보고자 그걸 알아보던 중에 저희 그 지인 한 분으로부터 어떤 이 스마트팜에 관한 얘기를 들어서 이거를 참 이게 좋은 그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남 지역 인근에서는 처음으로 화훼 농장에 ICT 기술을 도입,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는 윤춘섭 씨. 일명 그의 농장은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팜을 TV에 빗대자면 리모컨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리모컨이 발명되기 전에는 TV를 수동으로 끄고 켜야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앉아서 마음대로 채널을 조정한다. 스마트팜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농장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계절꽃을 보급하는 윤 씨의 농원에서는 한철 앞서 생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강우 센서와 하우스 내부 온습도 센서를 통해 이런 날씨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농장 내 온도와 습도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고 터치 한 번으로 천장 커튼 개폐를 통해 온도를 맞출 수도 있다. 환풍기는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돌다 멈추기를 반복하고 관수 및 양액도 마찬가지로 터치 한 번으로 가능해졌다. 예, 스마트팜을 설치를 해보니까 이 넓은 면적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데 좋고 모든 데이터가 있음으로써 그거의 기온이나 온도 모든 거에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좋고 또한 저희가 원거리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장 관리 운영을 하는데 아주 편리성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우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연결 화면을 구동하자 내부의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된다. 하우스 출입구에도 이런 CCTV가 설치돼 있어 방법용으로 요긴하게 쓰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팜 시스템 설치 이후 작업 시간도 3-4시간이면 충분해지면서 농장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인건비가 대폭 줄었다. 연매출 약 3억 원이 넘지만 재료비와 약간의 운영비만 제외하면 모두 윤 씨 부부의 수익. 뿐만 아니라 최적의 생장 환경을 설정해 꽃 품질이 향상되는 성과도 얻고 있다. 스마트팜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사업에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윤춘섭 씨가 바라는 농업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지금 현재 농촌의 그 고령화 시대에 이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그 보급을 해서 어떤 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편리성 이런 걸 같이 누려갈 수 있는 그 농어촌을 만들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ICT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반면 전통적인 농업 방식은 이미 오래전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무엇보다도 농촌의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 국내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은 2000년 15%에서 2013년 38%로 불과 10여 년 사이 23%나 증가했다. 스마트팜은 이런 농업 인구의 감소, 고령화로 인해 노동집약적 농업에 머물러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타파하고자 나온 국민의 산물 중 하나다. 현대화된 온실이나 축사에 통신 장비와 환경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농장 내 시설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원격 자동 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뜻하는 스마트팜. 이런 스마트팜을 국내 농업에 확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농업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한 센서 제어 기술들을 2010년부터 현장에 실증하고 경제성을 검증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설 원예 축산 등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노동력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작년에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량이 25% 늘어나고 품질은 12% 향상되며 인건비는 10% 절감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6차 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노동력과 에너지, 양분 등을 기존 관리 방식보다 덜 투입하고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 제품의 상용화 수준이 낮아 고가의 외국산 제품 점유율이 높은 상태. 무엇보다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생육환경 유지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자동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 스마트팜. 농업의 현실에 직면한 위기 탈출 대안으로 손꼽히는 스마트팜이 삼농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스마트팜 보급 사업과 더불어 교육, 기술 지도, 컨설팅과 AS 등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국내에는 현대화된 온실이 전체의 20% 정도에 머물러 스마트팜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이 많으며 스마트팜을 통한 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ICT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업인들도 많이 있어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농가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제품이 국내의 기후 환경과 재배 작물에 최적화되어야 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도 필요합니다. 충남 부여군 남면. 이곳에 아주 특별한 시설 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논 한가운데에 5,940평방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와 관리동이 눈에 띄는 이곳은 토마토 농장. 얼마 전 공개된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커넥티드 팜 시설 하우스다. 농장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선 바이러스 등 외부 환경이 영농에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복을 입고 출입한다. 하우스 안의 환경은 사물 인터넷 기술로 자동 통제되고 곳곳에 부착된 센서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내부 온도가 설정된 기준보다 올라가자 하우스 천장이 자동으로 열렸다. 습도를 비롯해 비닐하우스 내부의 생육 조건, 외부 기상 상황, 작물 생육 상태 등 영농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1분 단위로 사물 인터넷 센서에 감지된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무선망을 통해 IOF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수집한 빅데이터를 일간, 주간, 월간, 작기별로 분석하고 특정 작물에 최적화된 생육 환경을 찾아내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수확량 예측도 가능할 뿐 아니라 병충해 진단 프로그램과 에너지 절약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농업에 인공지능이 접목된 시스템이 국내에 등장한 것이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커넥티드 팜은 기존 스마트팜 시스템과 어떻게 다를까? 기존의 스마트팜은 농장 자동 제어하는 거는 다 비슷한데 스마트팜은 스탠드얼론으로 농장주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제어하는 시스템이 스마트팜이고요. 저희들은 그 각 농장이 제어하던 것을 서버라는 IoT 사물 인터넷 서버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서로 좋은 데이터 지식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빅데이터에서 지식할 수 있고 또 커넥티드 팜이 되면은 앞으로 여러 데이터가 많이 쌓여 여러 개의 데이터 쌓이면은 그걸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기법을 분석해서 어떤 딥러닝이나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가장 예민한 세밀한 정밀적인 농장 제어를 해서 농장의 최대의 생산을 끌어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존의 스마트팜 차이인 커넥티드 팜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나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 적용된 인공지능의 접목. 커넥티드 팜 시스템은 단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스마트팜보다 분명 기술적으로 한층 더 진화한 형태다. 하지만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은 멀고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젊은 농부들의 귀농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와서 연구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이런 첨단 시설 농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사회 각층에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좀 부족한데 이런 시골에 자연에 와서 이런 농장을 만들어서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농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글로벌한 농업을 지향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연동될 수 있다면은 첨단 지식 플러스 전문 열정 이런 것을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을 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충남 공주시 의당면의 한 마을.
이곳에서 귀농한 지 1년 반이 조금 넘는 젊은 농부 박성환 씨를 만났다. 올해 나이 만 33세. 그는 본래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유통업체와 IT 업체를 다녔다. 그 후 2년 가까이 카풀 서비스를 아이템으로 한 공유경제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갑자기 귀농을 결심한 이유는 뭘까?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중에 아버지 건강이 악화되셔서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또 귀농을 하게 되면서 그 농업 분야에 IT를 접목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귀농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워낙 IT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농산일 중간중간 꾸준히 창업 아이템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농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떠오른 아이템이 바로 영농정보 기록 애플리케이션이다. 처음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까 싶었는데 하지만 그의 우려와는 달리 이미 농촌에서도 1, 2년 전부터 스마트폰은 대중화됐고 특히 상당수의 농민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저 파밍은 스마트 영농일지로 농민들이 영농일지를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작성하고 또 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농민과의 소통을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두 발로 직접 뛰어다니며 농민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1년 동안 2천여 명이 넘는 농민을 만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게 되면서 그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영농일지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했는데 실제로 농민들은 농사에 필요한 농약, 병충해 정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영농일지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데이터 수집이나 관리도 불가능했다. 상황이 이러니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특히 17만 호에 이르는 친환경 인증 농가는 년 한두 차례 영농일지를 꼼꼼히 장부에 적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스마트 영농일지 덕분에 이젠 이런 수고를 덜게 된 것이다. 예전에 그 수기로 영농일지를 쓸 때는 하루 영농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다시 돌아와서 짬을 내서 이제 일지를 작성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뒤로 미뤄질 때도 많고 했는데 파밍을 이용하고부터 현장에서 바로바로 영농일지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놓쳤던 부분이나 뭐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진 같은 거를 파밍에 직접 올릴 수 있어서 좋고요. 그가 개발한 스마트 영농일지에는 농약, 관수, 비료, 병해충 발생, 모종 이식, 잡초 제거를 비롯한 영농 활동을 분야별로 나눠 입력하도록 돼 있다. 뉴스나 기상청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날씨가 입력되며 병해충, 농약자재 정보를 연동해 항목별로 7가지 표준화된 정보를 모바일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예를 들어 물을 몇 번에 걸쳐 얼마만큼 주고 비료는 무엇을 주었는지 휴대전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알 수 있다. 병해충 정보를 작성한 일지를 보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작성된 영농일지를 친환경 GAP 인증기관에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됐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가공해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박성환 씨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큰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금 파밍이 아직은 많은 농민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분들 대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농민들이 영농일지를 쓰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 농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이라든지 병해충 알림 기능을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통해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박성환 씨처럼 대한민국 곳곳에서 젊은 농부들의 활발한 활동이 대한민국 농업의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본다.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에 위치한 경기도 농업기술연구원. 이곳에서는 첨단 IT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미래 농업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바야흐로 농업이 21세기 촉망받는 산업으로 뜨고 있는 요즘. 특히 농업의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기능성, 맞춤형 소비를 위한 기술적 가능성도 확장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농업 생산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업기술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농업에 대한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미래의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희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미래 수경 재배, 첨단 수경 재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농업에 접목시키는 새로운 융합 기술과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곤충을 활용한 곤충 산업화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연구원 내에 위치한 딸기 수경재배 단지. 여기저기 알알이 맺힌 딸기가 조금씩 제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 본래 딸기는 과체류 중 생육 온도가 가장 낮은 저온성 품종으로 주로 한겨울에 재배해 봄철에 맛보는 대표적인 과일. 하지만 봄철에만 맛보는 과일이란 말도 이제 옛말이 됐다. 바로 이 양액 냉각기를 이용해 한여름에도 딸기 재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토양이나 인공 배지 없이 딸기 뿌리에 냉각된 양액을 물안개 형태로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딸기 뿌리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최소의 에너지로 여름철에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딸기 분무 수경 재배 기술은 여름철 딸기의 생육 조건, 상품성, 수량 등을 감안한 부분 냉각 기술. 양액 냉각기를 이용해 섭씨 20도 이하의 물을 분무 노즐로 물안개처럼 뿌려주는데 한여름에도 뿌리 온도를 24도 이하로 유지시켜 딸기 재배를 가능하게 만든 농법이다. 이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의 여름 딸기는 대부분 냉동이거나 외국산이었다. 간혹 국내에서 재배된 딸기라 하더라도 그 양이 많지 않아 그야말로 금값이라 불렸다. 여름철에는 고랭지 및 산간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반 평지에서의 생산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해외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설 재배 농가의 주요 소득 작물로 자리 잡았지만 여름철 딸기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바로 이것이 딸기 분무 수경 재배 기술이 환영받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여름에도 딸기 생산이 가능한 이 기술은 중동 지역 국가의 식물 공장 수출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배지가 없이 순수한 양액으로만 생육시키는 이 기술의 개발은 사막국가 과체류 생산과 더불어 국내에서 연중 딸기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기술의 안정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안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매뉴얼화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여름 딸기 재배 방법과 함께 생산량까지 늘릴 수 있는 재배 기술도 개발됐다. 우수한 국산 딸기 품종이 지속적으로 보급되면서 재배 면적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딸기 재배 면적은 6,800헥타르로 세계 10위 수준. 연간 3,3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면서 효자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설 재배되고 있다 보니 한정된 공간에서의 생산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바로 다단식 재배 기술이다. 이 다단식 재배 기술은 이렇게 1단뿐 아니라 2단, 3단을 추가로 설치해 단위 면적당 딸기 생산량을 2배 이상 가능하게 만들었다. 미래를 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대한민국 농업의 현 주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 우리나라의 농업이 우리 국내만 국한될 것이냐, 세계의 눈을 돌려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농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세계 유행에 맞는 새로운 품종과 기술 개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따른 생산을 줄여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기술, 또 하나는 농업과 타 산업을 융복합시켜서 새로운 사업으로 좀 창출하는 그런 농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2016 드론쇼 코리아. 이번 전시회에서는 업체마다 한 단계 진화한 상업용 드론을 경쟁적으로 들고 나왔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확인한 한국 드론 시장의 트렌드는 바로 농업용 드론의 대거 등장. 최근 농업에도 드론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농업용 드론을 개발 중인 서울시 잠실동에 위치한 한 회사. 이 업체에서 개발 중인 드론은 반자동 농약 살포와 지상 통제 장비 기능이 탑재된 10에서 15리터급 농업용 방제 드론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극히 일부에서만 농업용 드론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체 상업용 드론 시장에선 향후 농업용 드론이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약 살포에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화학약품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농촌 노동력 부족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항공 촬영으로 작물의 병해충 발생 여부도 미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황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용 드론은 아직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해충 방제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단계. 무엇보다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드론의 주요 부품 제작과 설계, 충돌 감지, 회피 등의 핵심 기술 개발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세계적인 드론 기업 DJI는 낮은 가격대의 방제형 드론을 출시했고, 일본은 야마하를 선두로 농업용 무인기가 농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드론 제조 기업이 농업용 드론에 관심을 보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형태로 판매 가격이 수입산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편이며 제품의 품질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전북 전주시 중동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영농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되는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기계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이곳에서는 영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랙터를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트랙터 안전운전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농기계를 접목해 개발된 이 시뮬레이터는 실제와 아주 유사한 가상 공간에서 운전, 농작업, 돌발 상황 대처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농기계 농작업 사고와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기계 농작업 사고와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실제 교육을 받지 않고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줄일 목적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기계를 이용해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실제 농기계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다가 보면 사고 위험이라든지 또 전복 같은 경우에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농기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농기계를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논두렁을 넘어가다 쓰러지거나 좁은 통로를 지나다 넘어지는 트랙터. 농기계가 차도를 달리다 일어나는 사고도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히 밤에 차도를 달리는 농기계는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이 같은 농기계 사고는 농번기인 5월, 6월에 30%가 발생하고 해마다 10에서 20%가량 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20%.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무려 8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농기계 사고의 76%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콤바인 작업하러 높은 논두렁을 올라가다가 그게 콤바인이 전복하는 바람에 거기서 큰 사고가 난 거. 가지고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이 농업기계의 조작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이에 농업기계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농촌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기술이 농업에 적용되고 있다. 농약 살포 드론, 무인 트랙터, 자율 수확기 등은 이미 전 세계 농업 현장을 누비고 있는 대표적인 농업 로봇들이다. 기존의 농기계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새로운 방식의 무인 농기계로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 단계에 맞춰서 제초, 방제, 수확 등 인간을 대신해 힘든 농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우선 적용,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벼농사의 경우 떼약볕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역 작업의 특성으로 인해 이를 기피하고 있는데 현재 이로 인해 농촌은 고령화, 여성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역 작업을 대신할 농업 로봇 개발은 꼭 필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농업용 로봇 기술은 어떨까? 벼가 자라고 있는 논에 기계가 스스로 움직인다. 얼핏 보기에는 이항기처럼 보이지만 잡초를 제거하는 로봇이다.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름철 서너 차례에 걸친 제초 작업을 해야 하지만 고령화 속에 일손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바로 이것이 벼농사에 무인 제초 로봇이 등장한 이유다. 제초 로봇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위성항법 기술을 이용해 논에 심은 모를 감지하고 모를 밟지 않으면서 스스로 잡초를 제거한다. 하이브리드 동력을 탑재해 5시간에서 6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며 특히 3cm의 오차 범위로 주행하기 때문에 80% 이상의 잡초 제거 효과를 볼 수 있다. 논 10헥타르에 대한 작업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사람보다 16배나 능률적이고 제초 비용도 5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현재 특허 출원을 마친 제초 로봇은 현장 적응 시험을 거쳐 상용화할 계획. 향후 2020년 제초 로봇과 곡물 수확 로봇의 시장 규모는 190억 달러 선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90년대 중반에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트랙터를 개발하였고 딸기 수확 로봇, 벼농사용 제초 로봇 등 다양한 농작업에 적용할 농업 로봇을 개발하여 현재 무인항법 등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업체, 대학 등에서도 다양한 로봇 기술들을 적용하여 농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곡물 자급률이 23%까지 떨어진 국내 농업 현실. 이를 고려할 때 로봇 기술과의 접목은 국내 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까지 농업 로봇 기술 도입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 우리 농촌의 모습임은 분명하다. 지금 대한민국 농업은 첨단 농업 시대로의 진화를 준비 중이다. IT 기술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농업 분야. 첨단 농업 시대로의 진화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삼농을 향한 대한민국 농업의 꿈. IT 기술로 이끄는 첨단 농업 시대와 함께 멀어져 갔던 농업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도 함께 진화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